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조선주의 향후 전망 및 투자 전략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참 재미없죠? 하지만 조선주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어떤 섹터의 변화가 있는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재미없다고 루틴했던 곳에 숨겨진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조선주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격한 언어를 써서 왜 이렇게 힘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러난 이유는 후판 가격 상승과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피크아웃을 쳤다.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조선업종 주가는 5월부터 약세로 전환됐죠. 네, 정말 올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온갖 설레발은 다 쳤는데 결국 5월 이후부터 주가는 하락의 늪속으로 빠졌습니다. 이후 후판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2분기 실적 충격, 공사 손실충당금이죠. 네, 공사 손실충당금. 네, 처음 들어본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감소하는 그 트렌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늪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비도덕적인 IPO 형태다. 네, 좀 격하지만 현대중공업 보십시오. 물적 분할을 해서 다시 현대중공업을 상장시키면서 그 위에 한국 조선해양을 가지고 있던 많은 투자가들을 흑살이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비도덕적인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과 대운조선해양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갖 재무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빅베스들을 다 떨궈버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5월 이후에 조선주들이 늪속으로 빠지는 그런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 손실 충당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계는 후판,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을 말하는데요. 이게 배를 둘러치는 가장 많은 철판, 들어가는 철판이죠. 언제 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써야 된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회계 기준이죠. 그래서 배를 만들기 전에 철강회사와 협약을 해서 가격을 정하고 또 가격이 오르면 그 공사하는 중간에 또 가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미리 쌓는 회계적인 아주 보수적인 방법인데요. 후판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은 우리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30%씩 차지했는데요.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 부분에서 전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미리 회계적으로 손실 충당금으로 써야 된답니다. 한국조선해양 후판 가격을 최고 115만 원 선으로 가정하고 8,960억 원의 공사 충당금을 2분기 실적에 선반영했죠. 네, 선반영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고 더 가격이 내려오거나 그럼 다시 되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리 쌓고 보수적으로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720억을 2분기에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쌓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조선사의 업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출은 증가했는데 수주는 증가했는데 이렇게 회계적으로 믿지는 장사를 했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삼성중공업인데요. 2분기 영업 손실이 5,068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1조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고 그 전에 또 감자까지 합니다. 감자를 자본금을 3.1조짜리를 6,300억으로 2조 정도 또 감자를 하고 또 유상증자까지 하는 핵폭탄을 시장에 날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수급에서 매도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도 조선 성가 및 기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조선가 지수는 전주 대비 0.14포인트 상승하며 150.14를 기록했습니다. 중고성가 지수는 지난주 대비 0.47포인트 상승하며 181.70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BDI 지수는 한 주간 9.1%나 하락을 했죠. 네, 정말 피크아웃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곡물이라든지 건자재라든지 이런 원료를 이렇게 운반해주는 우리 비대 벌크선에 대한 가격이 최꼭대기를 치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SCFI 상하이 운임지수 또한 소폭 하락을 했고 CCFI는 중국 전체 전체 프라이트 가격이죠. 네, 그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훨씬 더 중국 시장의 운임 지수를 빨리 방영하죠. 반대로 CCFI는 중국의 12개 항구의 그 운임 지수를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하이 지수가 가장 물동량이 크고 많기 때문에 더 스팟 가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유황과 고유황의 가격 차이가 120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이 말은 유가가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선가와 중고조선가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를 40년 장기 시계열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를 최근 3년 이내에 보면은 그 가파른 상승 각도가 더 큼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한번 살펴보면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SCFI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고 CCFI는 중국 전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BDI 지수도 쭉 상승하다가 2021년 올 1월부터 상승하다가 지금은 살짝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선 주가를 예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카타르 LNG선입니다. 카타르 LNG선은 대체 언제 발주가 되는가? 작년에 온갖 설레발은 다 쳤죠. 그 속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금액 23조에 달하는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가 곧 본격화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 우리가 QP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에 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슬롯 계약을 맺었죠. 이 슬롯 계약이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도크를 미리 예약하는 절차인데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본계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총 7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23조로 최대 150여 척이 발주가 예정되겠습니다. QP가 발전 물량을 계획보다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최근에 부족하죠. LNG가 부족합니다. 중국 난리 났죠. 유럽 난리 났습니다. 조선 3사의 수주 경쟁자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입니다.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소비국이라는 점에서 발주를 받는데 약간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개판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과 우리는 8대2 정도. 중국을 20%를 주는 것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12월 이게 나올지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설레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나와야 진정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생각보다도 많은 물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선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 원인을 잠깐 짚어보면 성가의
본제로 인상분을 모두 전가 중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조선가가 올랐지만 후파 가격 상승분이 올해만 60%로 워낙 커서 최근에 수주가 흑자 일감인지를 의심하는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흑자다. 그렇게 나쁜 계약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실적을 만든 2018년에서 19년에 나온 수주 물량의 성과와 후판 가격을 지금과 상대 비교해보면 후판은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약 70%나 올랐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률의 11%에 불과하답니다. 그렇죠.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거죠. 그 이유는 그만큼 가격에 증가를 했다는 의미죠. 또한 신조선가 지수는 2018년에서 19년보다 17% 올랐고 컨테이너선은 30%나 올랐답니다.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는 이미 5월부터 후판 상승폭 이상으로 올랐죠. 여타 선종들의 신조선가도 7월부터 후판 상승분을 성가에 모두 반영하는 나름대로 쾌거를 이뤘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3분기부터 수주 물량은 흑자 일감으로 그렇게 봐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23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전망이다. 2023년이면 앞으로 2년이나 더 남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선주도 기대감입니다. 먼저 선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내년부터 2023년 그 내년에 조선주의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선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났다 하면은 미리 선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은 2023년 2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한국 조선업 평균 한 자릿수 중반 이상의 영업률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신조선가가 오를 경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이익은 그만큼 커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에도 조선 업종의 증익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거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 전망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오늘 주가를 바닥에서 일부 움직이게 하는, 꿈틀거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단 조선사들의 일감, 백로그도 증가 중입니다. 일감을 백로그라고 부르는데 컨테이너 등의 수주 초강세로 한국 조선업 백로그 길이가 3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일감이 3년 이상인 분은 더 많이 확보를 한 거죠. 이는 완연한 셀러스 마켓입니다. 조선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2024년 인도분 예정 슬롯도 조선사별로 다 팔렸거나 일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2024년도 도크가 이미 다 예약이 된 거죠. 탑티어 조선사들은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인도물을 내어주는데 어지간한 가격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라는 거죠. 갑의 위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높은 자리에서 아주 파워를 가지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납기 인도물에 대한 수주는 작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신조선가 상승 압력이 강력한 상황이다. 그렇죠. 고객에게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조선가가 역대 가격 돌파로 PBR 기준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보통 PBR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데 2013년에서 14년으로서 조선주 업황이 아주 호황일 때 PBR이 1.5배였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종의 PBR은 1.1배에서 1.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향후 신조선가가 계속 오른다면 다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고 심지어는 PBR이 1.8배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뒤집어 보면 악재는 거의 끝나가고 호재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요약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주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미포조선이죠. 오늘 주가가 약 11.46% 상승했는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의 최강자 현대미포조선도 수주가 소리 소문 없이 월해 목표를 벌써 14% 이상 달성을 했다는 거죠. 벌써 114%를 달성했다는 거죠.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상반기부터 이른 수주 물량들을 짧은 공기 덕분에 2022년 상반기부터 건조를 시작해 실적 개선을 가장 먼저 보여줄 조선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익성이 좋은 LPG선 수주가 많아서 2022년, 23년에 걸쳐서 믹스도 개선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선전답이라는 확실히 수주장구 확보와 함께 매력적이죠. 선정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믹스시켜서 유리한 환경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중한 동사는 특전 성종, 특히 석유 제품 운반선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수주장고가 부족하고 동사 밸류에이션을 할인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주로 많이 오리엔트 됐는데 이러한 의존도와 수주장고 부족이 동사의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 받는 원인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떨쳐버리는 선종 다변화에 노력하고 그 결실이 맺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들이 동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97,100원까지 갔던 주가가 6만원대까지 하락한 후 오늘 상승해서 71,000원대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8만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게 보이는데요. 중간에 반드시 또 흔들림이 있겠죠. 네, 흔들림이 없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연속성입니다. 주가가 과연 내일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V자 상승은 아닐 거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2021년 보시죠. PBR이 1.16입니다. 내년에는 1.08이죠. 대우조선해양 한번 볼까요? 네, 2021년 PBR 1.04, 2021년 1.09. 한국카본, 네, 카본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상대 비교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처한 종목이죠. 삼성중공업과 주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잔고가 빅3 중 가장 적은 상황이다. 네,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죠. 그러나 호황기 잔고가 적은 것은 단납기 슬롯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슬롯이 부족하죠. 오히려 팔리지 않고 비워놨던 게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한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LNG선 수주도 경쟁사의 25척, 15척보다 적은 6척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서 2024년 LNG선 예정 인도 척수도 경쟁사가 20척, 15척인데 반해서 5척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납기, LNG선 인도 슬롯이 필요한 선주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사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4년은 더 양질의 일감을 건조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것이 불행이 오히려 조선업종이 호황으로 추가로 다시 찾아오면서 대우조선해양에는 나름대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2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살짝 꼬리를 들고 올죠.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아주 불행한 어떤 수주 실적을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호황에서 좋은 모습인데 그렇다면 레버리지 측면에서 바닥을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네, 이같이 이제 자기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과연 현대중공업이 얼만큼 인정을 해주고 키워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먼저 자기도 대주주인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대우조선해양을 키워줄 것인가 아마 희생을 많이 시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매력이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선이 가고 이제 LNG 선이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먹여 살릴 거로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였죠. 해사기구에서 국제 해운업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2050년까지 각 선박에 대한 탄소 집약도를 2008년 대비 7% 저감하고 전체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GH 스트래티지를 발표합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단기 조치로 현재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한 기술 규제인 에너지 효율 지수 EEXI, 네, 조선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EEXI에 대한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항적 조치인 탄소 집약도 CII 등급제가 2023년부터 발효가 예정됩니다. 이것을 맞추지 못한 배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EEXI와 CII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배들에게 탄소 중립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것을 적용하는 시작이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2024년 발효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LNG선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그 시발점이 지금 연말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꿈틀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행조 회사도 봐야 된다. 그렇죠? CO2 규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선종은 BOG랍니다. BOG 뒤에서 설명해준 Boil Off Gas, 즉 증발가스인데 LNG 탱크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은 이 증발량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BOG의 차이가 뭔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종들은 CO2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속도를 내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처분이 더 가해지는 손실이 큰 거죠. 따라서 LNG선에서 이 보냉제 회사들도 나름대로 수혜가 전망이 되는 거죠. 노후 스팀터빈 LNG선의 해체가 늘고 그리고 그리스 선주들의 투기적 발주가 일부 시작되면서 그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LNG선 신조 시장이 컨테이너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다 하면은 이제 LNG선으로 이미 왔습니다. LNG선 시향이 좋다면 한국 대형 조선 3사와 보냉저 2개사,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이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에 액화시켜서 이것을 창고에 잘 저장시켜서 들어오는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죠.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이 보냉제인 거죠. 따라서 한국카본과 동선 하이텍도 오늘 다소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낙제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시각이 2023년으로 이동 중이죠. 그렇죠? 선반영을 가정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될 것이다. 문제는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죠. 이 연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조선주가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말은 메타버스와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게임주와도 싸움을 해야 되고 컨텐츠주, 2차전지, 반도체 모든 이런 업종 속에서 과연 조선주가 매력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싸움에서 이겨야만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단발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단수 기술적 반등적인 의미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죠. 현대 미포조선 정도만 장기적 시각에서 소량 매수 정도 하면 충분할 걸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 조선업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컨테이너선에서 LNG선으로, 그리고 LNG선을 움직이는 세 가지 동력, 그동안의 가격 증가력이 약했던 부분을 가격 증가력을 확실히 하면서 성과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비용 관련된 것들이 모두 해결돼 가고 있다. 세 번째, 새로운 LNG선의 호황이 전망된다. 그것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세계 증시가 다시 윗 코로나로 깨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시장을 움직일, 조선주들을 움직일 모멘텀은 갖춰져 가고 있다. 그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타 업종과의 매력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정도는 살짝 발을 담그는 그 정도 전략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멋지고 즐거운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